네, 한국에 계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 네, 거리의 신학자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언제 이걸 다 공부하셨나? 보니까 장종식 교수님과 함께 스터디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예. 주시죠. 내가 이제 장 박사가, 장종식 교수가 이제 버밍엄 대학에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뭐저 떡 해먹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그 학위 마치고 호주의 그 UTC에 이제 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거의 그러니까 5, 6년 됐죠. 그때 저 이제 같이 스터디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기 아주 좋게 됐어요. 포스트 콜로니얼즘이 뭔지 설명하기 딱 좋게 됐습니다. 요즘 윤석열이 하는 거 보세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면화된 식민주의입니다. 그 사람 안에 식민주의가 내면화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은 답부터 꺼냈고 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럼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중세 봉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봉건 시대라는 것은 영주 중심이거든요. 왕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왕보다 영주가 힘이 셌어요. 봉건 시대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봉건 제도에서 길을 못 핀 사람이 뭐냐면 계급적으로 상인들, 이 영주들 밑에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상인들이 돈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니까 이 상인들과 사실 말해서 부르주아와 왕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권이 극대화되는 거죠. 영주들을 누르고 그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죠. 왕권, 소위 말하는 절대 왕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왕을 축으로 해서 모아야 되니까 영주가 아니라 영지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네이션 메이킹이 생겨요. 국가 만들기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별로. 막연하게 있었죠.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절대 왕권 중심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동질화된 정체성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밑에 모여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민족이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민족. 그래서 영주 시대에는 중세 봉건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절대 왕권 시대로 가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민족주의라는 것을 뭐라 그러면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상의 공동체. 사실 그 뭐 있는 게 아닌데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에 내서. 우리 같이 한반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유럽 같은 데 무슨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다 일로 저로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민족이란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들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과잉되게 됐죠. 생산이 과잉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확대하는 거. 나가서 막 확대해 나가는 거. 그게 제국주의의 이제 물적 토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온 역사죠. 유럽 역사가.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아메리카로 갔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과의 이제 접촉이 있게 되잖아요. 지네들이 훨씬 여러모로 봐도 우수하거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와스프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처음 시작한 헤게모니 그룹들이 와스프 아닙니까?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이즘이죠. 그죠? 이거 와스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중심 아닙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미개한 흑인이나 인디안이나 미개한 인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얘들을 잘 개화시킬 우리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백한 우리의 운명을 부여받았다. 이 신앙적으로 그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게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적자 생존, 뭐 우수한 종이 살아남는다. 또 뒷받침이 이제 되고 있죠.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세계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게 기독교의 한 역할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를 기독교가 심어준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예?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죠. 창세기 뭐 셈과 함과 야벳 얘기 있잖아요. 제가요 놀래 자빠질 일이 있었는데 그 12지파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요. 호주에 12지파가 있는데 다 백인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가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었는데 이 친구는 8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는데 불문과 교수였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미국서 잘하세요. 한국말은 전혀 거의 못해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호주에서 그 백인들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성경을 딱 펼쳐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백인들 밑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노아의 아들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걸 딱 펼치는 거예요. 그걸 딱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서 살아온 애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만 하는 애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섭죠. 성경이 사람 진짜 완전 병신 만드는 거 무섭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백인들 사회에는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는 얘기,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광주항쟁 때 광주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헬기에서 헬기에서 총 쏘는 거 봤다. 그 증언한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선교사로 왔을 때 연세대 한국학당 다니면서 때 제가 그 사람 통역을 했어요. 20대 때. 근데 그러면서 침례교 선교사하고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에는 미국 침례교 선교에서 선교의 3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A, B, C가 있었는데 A는 뭐냐면 선교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놓고 써라. 알아서 너희들이 써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쓰는데 돈은 주는 거죠. 영수증은 꼭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아예 믿지 않고 선교사들이 직접 돈을 다 쓰는 파이낸셜 플랜이 3스타일이 있었대요. 근데 일본에는 첫째 방법, 한국에는 둘째 방법을 썼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셋째 C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때 아시아라고 생각하자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고 유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러니까 더 수준 높은 선교 정책을 쓴 거죠. 한국은 두 번째로 쓴 거. 이게 백인들의 선교 방법. 뭐 나름대로 뭐 지혜롭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자기들은 선교 정책이니까.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콜로니얼리즘과 벗어날 수가 없죠. 기독교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왔는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였죠. 팔레스틴의 학자가. 그 사람이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고 만들어준 겁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동양주의 우리말로 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동양을 어떻게 보고 있다. 이념적 상상적으로 상상하고 구성하고 창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식민지를 쫙 퍼뜨리잖아요. 그 식민지에 있는 관료들이 그 행정가들, 군인들, 선교사들 이런 애들이 이제 보고서를 올리지 않겠어요? 쭉 문서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책상에 앉아서 만든 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요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백인들에게는 오리엔탈리즘이 쫙 있는 거예요. 서구인들에게. 그거를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쫙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식민지 없습니다. 1965년도에 알제리가 비참한 프랑스와의 그 격전을 치르고 학대를 받고 마지막으로 독립을 했죠. 마지막 독립은 알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지구상의 정치적 식민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식민지는 있지요. 근데 그 문화적 식민지를 대표적으로 만든 게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 아닙니까? 그죠? 헐리우드 영화가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디즈니랜드가 아이들 때부터 그걸 심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무슨 세세미 스트리트 그런 거 다 보면은 다 세계 각국애들 다 나오는데 항상 우수하고 뭔가 거기서 아주 멋있게 만드는 건 아주 백인의 이제 이런 게 세세미 스트리트 같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뭔지 아세요? 인어공주 얘기하시죠? 흑인 인어공주. 흑인 인어공주를 등장시켰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난리가 났죠.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나 돈은 벌었어요. 그걸로 오히려 막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지만 돈은 벌었어요. 자본주의의 신은 하나님이거든요. 자본주의의 신은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게 돈 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니까 디즈니랜드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흑인 인어공주를 백인들만 하던 것을. 자, 이렇듯이 이제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별 수 없습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 한국 교회가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신학이 바뀌어서 게 아니라. 그 누굽니까? 유명한 하비 콕스가 1998년도인가? 순복음교회에 왔었어요. 돈을 억수로 받아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복음교회를 그럴듯하게 책을 써줬어요. 돈입니다. 돈.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인어공주, 흑인 인어공주가 생기듯이. 그래서 잘 살고 볼 일이다. 결론은 그겁니다.